먼저 예선전부터 제가 부상을 당해서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뛰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에 팀원들을 믿고 함께 열심히 응원할 수 있었죠.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표정만 보면 마치 뼈베 지프의 선수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U20 월드컵 16강 승리 직후였고 배우는 한 골 1어시스트로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말한 것은 부상으로 인해 빠졌던 경기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자는 생각으로 임했고 친구들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8강 상대가 누구든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스킬이 손흥민 선수를 닮았다는 것을 눈치채셨겠죠? 일부에겐 다소 재미없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답변이지만 한국 선수들의 특징인 겸손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원팀 정신이 있지만 U20 대회 수준의 선수들은 대부분 겸손하기보다는 톡톡 튀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았죠.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들이기에 높은 수준의 인터뷰 스킬보다는 위회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나이 또래치고는 지나친 자신감도 발랄하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특히 이번 U20 월드컵은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삼는 선수들이 많았고 음바페 등 이미 팀에서 주역으로 자리 잡은 슈퍼스타들보다는 폴란드의 솔랑케 등 다음 단계를 꿈꾸는 선수들이 주로 출전해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겸손함과 침착함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른 반전은 인터뷰 표정이 부상 공백에서 복귀해 부진한 선수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대회 최고의 활약 중 하나를 펼친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북미 두 선수 같은 미드필더 자원은 손흥민의 전공 경력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세대와 배준호 세대가 같은 대표팀에서 맞붙는다면 한국 대표팀의 성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할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 입장에서 축복입니다. 박지성과 손흥민은 11살 차이였고 손흥민과 배준호 또한 11살 차이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메뉴 경기를 보며 자란 손흥민처럼 배준호도 어린 시절부터 이미 손흥민의 유럽 활약을 지켜봤습니다. 박지성의 활약을 목격하고 당연하게 10대 때부터 메뉴, 레알 마드리드를 동경했던 손흥민처럼 배준호 세대의 선수들은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득점왕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목격한 아이들이었죠. 어느 세대보다 세계 무대는 벽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실제로 이번 U20 월드컵 대부분의 선수들은 과거 대표팀과 비교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경직된 표정이 아니라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날아다니던 선수들이 본무대에서 긴장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시대를 완전히 벗어났고 8강 진출 후에는 목표 달성을 넘어 다음 단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과거 U20 월드컵에서 프랑스와 브라질에 참패했던 이전 세대 대표팀은 경기력 차원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이슈는 아시아 선수들의 심리적 벽이었습니다. 예선과 비교해 대부분 선수들의 움직임이 현격히 무겁고 특히 제법 드리블이 가능하던 선수들마저 프랑스 수비수를 상대로는 드리블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뺏길까봐 두려웠다는 표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준호는 팀의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과거 일부 선수들이 문전 앞에서 긴장의 홈런을 쳤다면 배준호는 마치 훈련장에서처럼 편안한 상태로 경기에 집중했고 득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가장 남미적인 형태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피니시는 대부분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데 많은 선수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배운 인사이드로 밀어 넣어라 는 교육대로 홈런볼만 남발합니다. 배준호의 문전 침착함과 인터뷰 스킬은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 손흥민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다른 주제지만 올림픽 예선에서 한국은 언제나 최고의 U23 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예선을 거쳐 해외에 진출한 U23 한국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고 최근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세대도 프랑스나 브라질처럼 더 이상 U23 지역 예선에 에이스를 내보내지 않고 자랐습니다. 손흥민이 당연하듯 골을 넣는 모습을 지켜본 세대와 달리 말이죠. 브라질 선수가 발롱도르를 차지하면 딴 세상 이야기 같지만 한국 선수가 EPL에서 득점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는 당연한 세뇌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구 루이스 코스타 세대 바로 다음에 호날두, 카리스마 세대가 나타났던 것처럼 세계 축구에서는 황금 세대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박세리를 보고 자라 LPGA를 정복한 선수들, 박찬호를 보고 자라 메이저리그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 믿은 선수들처럼 축구뿐 아니라 대부분 스포츠에서 유효한 스토리입니다. 최초의 존재가 등반하는 순간 그 뒤를 따르려는 이들이 무조건 등장해왔죠. 물론 그들이 어디까지 도달할지는 재능, 노력, 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초의 존재가 주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분명 성장 중이었지만 대표팀에 합류하고 나서야 비로소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성과 같은 방을 쓰며 또 다른 것을 배웠죠. 과거에는 여자 대표팀이라는 꿈조차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대표팀에서 경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업적이어서 내가 대표팀에서 100경기를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경기를 뛰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첫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진짜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박지성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박지성과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제 경험과 젊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당시 같은 방도 같이 썼으니까요. 그때가 대표팀에서 지냈던 정말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에요.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대표팀 데뷔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대표팀의 시작을 만들어준 그 경기 말이에요. 제가 아시안컵에 처음 갔을 때 박지성 형과 같은 방을 썼어요. 룸메이트였죠. 박지성 형이 잘 때까지 못 자고 뒹굴다가 형이 잠들면 그제야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운동장 안팎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형님이자 선수였거든요. 방 안에서도 형이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지 등을 지켜볼 수 있었죠. 재밌게도 11살 아래의 배준호 세대가 드디어 대표팀에 합류했고 손흥민은 당시 박지성처럼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박지성에게 배웠던 것처럼 배준호도 배울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박지성은 그것을 맨유의 스콜스에게서, 스콜스는 칸토나에게서 배웠을 사소한 것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수들의 결합이 곧 축구입니다. 박지성 손흥민 조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배준호는 손흥민에게 공을 뿌릴 미드필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의 20살 선수들 중 배준호가 가장 높은 패스 능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 패스가 가능한 선수이며 이는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전에 입단한 지 1년 만에 증명된 배준호의 특징은 경기 이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미리 판단하는 능력에서 같은 나이대를 압도했고 드리블 능력도 갖추어 있어 타이밍 싸움에서 유리했습니다.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후 더욱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트래픽이 몰리는 지역을 피해가곤 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선수들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리그이기에 이 리그에 와서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기술적인 템포를 따라가는 부분에서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니에스타나 샤비 같은 작은 미드필더들도 안전한 곳으로만 피하지 않고 가끔 전장에 뛰어들어 유연성으로 버텼습니다. 스토크시티의 별명이 남자들의 팀인 이유가 있죠. 오랫동안 몸싸움을 즐기는 축구를 해와 그 분위기에 전염되어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드필더에게 몸싸움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전반기와 후반기 메디슨의 극단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패스 능력 자체는 부상에서 복귀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패스와 타이밍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공 상황에서 드리블, 몸싸움 등 상대 수비를 비껴나가는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반기에는 메디슨이 드리블과 몸싸움에서 강했지만 후반기에는 그 능력이 하락하며 뒤로 움직이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좋은 패스를 구사할 기회가 줄어들었겠죠. 반면 배준호는 지공 상황에서 시간을 벌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돌리며 패스 능력까지 있어 상대가 막기 어려운 미드필더가 되고 있습니다. 몸싸움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핵심은 챔피언십에서의 활약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배준호의 득점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시스트는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챔피언십의 센터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팀들의 수비 조직력과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준호가 만날 프리미어리그 동료 공격수들의 능력 또한 스토크시티에 비해 높은 레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배준호의 동시 출격이 이뤄진다면 배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계적 수준의 피니셔에게 라스트 패스를 뿌릴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스토크시티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최전방 공격수들의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입장에서 아쉬운 조건이었죠. 공교롭게도 대표팀을 보니 세계 최고의 라인 브레이커인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라인을 타고 질주할 때 배준호가 공간으로 패스를 뿌릴 수 있다면 그는 무조건적으로 최상급 미드필더가 될 수 있습니다. 드리블 성공과 득점 기록은 지금보다 떨어져도 공격수를 활용하는 미드필더가 된다면 스토크시티를 넘어 그 이상의 팀에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먼 미래에는 득점하는 미드필더가 되든 드리블러가 되든 꿈의 방향은 배준호 스스로가 정할 것입니다. 배준호가 다각적인 발전을 이뤄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제 조건은 패스와 팀을 전진시키는 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선수 중 아직까지 10번 유형의 선수가 B클럽에 주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잘한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무대가 아닌 이유는 국가대표에서 한 명만 출전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재능 출중한 10번 유망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배준호는 윙어 출전도 가능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어들이 20살 무렵 보여줬던 운동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괴물같은 기량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면 미드필더에서의 잠재력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번 싱가포르과의 평가전이 아닌 월드컵 예선에서 배준호에게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손흥민과 배준호의 동시 출전은 있을 것이고 그때 배준호의 패스 성공률과 공격수 활용법은 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재미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한국 국적의 모든 축구 선수들도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